정부의 규제 움직임에도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7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고금리 장기화 경고에도 여전히 가계대출이 줄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편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나흘째 주식시장은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공매도 금지 효과 첫날은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은 혼조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코스피는 0.23 올랐고요. 네. 코스닥은 1% 빠졌는데 이게 매수 매도 주체가 약간 다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빠졌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 오른 경우 뭐가 많이 올랐냐? 그럼 전기, 전자, 대형주, 거기다 항공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요. 네, 코스닥은 왜 빠졌냐? 그럼 가장 많이 빠진 거는 2차 전지 쪽에 지금 변동성이 좀 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금지가 시작이 되면 이제 공매도가 많이 없어지냐? 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보니까 수량은 줄었는데 잔고가 늘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희 월요일 날 벌어졌던 일이 코스닥, 코스피 다 5%, 7%씩 올랐으니까 급등했죠, 그때. 급등했죠. 그러니까 공매도 평가할 때 곱해지는 그 가격 부분이 곱해진 부분이 커진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당연히 공매도 잔고가 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공매도 신고를 하는 종목들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일종의 덩치가 좀 약간 있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원래 덩치가 작아서 공매도 이거 요건이 만족 안 돼서 리포트를 안 해도 됐던 데가 리포트를 하면서 또 양을 불린 게 있고요. 그게 또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저희 좀 이따 얘기할 유동성 공급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도 공매도가 가능한 주체들이 있거든요. 네. 그 주체들에서 좀 공매도를 늘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죠.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예외가 인정된 두 측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시장 공급자와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는 어쨌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에서 이제 매수랑 매도 호가 사이에 뭔가 간극이 있을 때 예를 네. 들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19,000원에 사고 싶은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2만 원에 팔려고 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호가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거래가 결국 이제 주문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는 어떻게 다르냐? 시장 조성자는 한국 거래소랑 거래를 매년 맺고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고요. 네. 유동성 공급자는 한국 거래소 없이 개별 상장 회사들과 거래를 맺고 계약을 맺고 이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공통점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중간에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 호가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개인 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은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다. 따라서 공매도를 다 하려면 예외 없이 다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장점만 100%인 제도도 없고 단점만 100%인 제도도 없지 않습니까? 이 예외 조항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간에 거래가 부진한 종목들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것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또 얘기한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단점은 어쨌든 간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예외 조항 두기 시작하면 어쨌든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가 다 기관인데 이런 기관들의 놀이터가 또 되는 예외 조항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공매도 금지하려면 다 금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아직까지는 입장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공매도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매도 이렇게 폐지를 했으면 이 잔고나 이런 수량이 점차 향후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무래도 공매도를 이렇게 하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 공매도가 예를 들어서 가지는 저희는 이제 단점을 보통 얘기를 많이 최근 들어서는 하죠. 네. 예를 들어서 공매도가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고 이게 주식 가격을 자꾸 필요 이상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뭐 이런 단점을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단점을 보통 얘기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일 거라고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매도 같은 것이 가진 장점도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가격 발견의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공매도라는 건 결과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베팅을 하는 것이 공매도인데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보가 미리 마켓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게 되는 역할을 공매도가 해주는 역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 발견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버블이 끼는 것, 주가가 너무 버블이 끼는 것을 방지하는. 왜냐하면 버블이 터졌을 때는 투자자들이 엄청난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조금 누르는 기능을 하는 게 공매도가 아니냐라는 좋은 역할도 있고 이게 뭐 학계나 아니면 업계에 계신 분들이 주시하시는 어떤 장점인데 예. 결국은 그런 공매도 자체가 앞으로 좀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면 아무래도 예외 조항 같은 게 줄어든 거니까 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공매도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장점까지도 우리가 조금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원래 내년 6월까지로 이제 공매도 폐지, 한시적인 폐지죠. 폐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기간이 좀 더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즉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두 가지 측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왜 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나왔느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글로벌 IB들 중에 일부가 투자은행 중에 일부가 이거 불법 공매도 저희는 공매도를 할 때 차입을 미리 해놓고 하는 공매도는 합법이었습니다. 예. 예전에는. 근데 그 불법이라는 건 뭐냐면 차입도 안 해놓고 빌리지도 않아 놓고 그 주가가 실제로 떨어지니까 그때 빌려서 팔아서 차익을 내는 이런 것은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무차익 공매도는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됐었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김주현 부위원장께서 한 얘기가 어쨌든 지금 마켓에 공매도를 스탑시켜놓고 우린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제도 개선은 이렇게 불법적인 공매도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뭐 대표적으로는 전산화, 지금 다 수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매도를. 근데 이것을 전산화하는 방안을 얘기하는데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국내 관계사들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전산화를 뭐 우리가 뭐 권고를 할지 강제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것들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담보 비율, 공매도할 때 담보 비율은 뭐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담보 비율이 더 낮다.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무제한으로 사실 공매도를 기간에 대고 할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는 90일간의 상환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들을 어느 정도로 보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다시 문을 열게 될지 공매도의 문을 열게 될지 그게 내년 6월까지라고 시한을 못 박아 두었는데 우선은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6월에 가서 이것들이 얼마나 보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사회적인 뭐 전문가들의 합의를 또 이끌어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또 판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 6월까지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사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폐지한다고 했을 때 MSCI 지수의 편입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세계적인 룰에 맞춰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졌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 충분히 타당한 얘기인 것 같고요. MSCI 지수에 사실 들어가려면 공매도가 좀 허용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외국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공매도라는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위험을 회피하는 어떤 파생 상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이 불법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워낙 이제 우리나라에 큰 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을 때 이 외국 투자자들이 아니 기존에 없던 이런 레귤레이션 같은 게 생긴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당장 뭐 짐 로저스 같은 투자자들이 벌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사실 글로벌 어떤 기준 스탠다드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지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딱 두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랑 터키, 튀르키예 딱 두 나라지 않습니까?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는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의 규모를 따져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전면
금지를 한다는 것, 공매도를 이건 좀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MSCI 지수에 편입되는데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MSCI 지수가 편입이 사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인정받으면서 사실은 자본시장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선진 자본시장에서 도는 자금이 있고 좀 신흥시장에서 도는 자금이 있는데 그렇죠. 이 자금의 규모가 한 5~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우리가 선진 자본시장에 편입됐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누릴 수 있는 그 선진 자본시장에 도는 규모의 일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어떤 주식시장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과 선진 자본시장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이 보통 더 장기 자금입니다.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뺐다 하는 자금이 아니라 좀 더 장기 자금이어서 상대적으로 한번 들어오면 좀 덜 나갈 거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MSCI 지수로 편입이 좀 미뤄지는 부분이 좀 가진 아픈 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가계 빚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거의 7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크게 보면 주담대랑 기타 대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담대 같은 경우는 한 5조 8천억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기타 대출은 한 1조 정도 늘었는데요. 주담대가 는 거는 아무래도 그 정책성 대출이 아직 좀 늘은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대출이 는 부분은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10월에 추석 연휴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모주 청약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고 9월이 사실은 좀 많이 기타 대출이 줄었던 달이거든요. 그래서 기저효과, 역기저효과로 인해서 뭐 좀 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일단 가장 많은 내용은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랬습니까? 규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요. 정책 시차라는 게 있으니까 그 정책이 조금 실제로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주담대 부분은 올 말까지 뭐 어떻게 내년 초까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현재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안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뭐 일부분 동의하고 일부분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전 정부랑 비교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금융 환경이 어떤지를 전 좀 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예전에는 사실 이전 정부 때는 금리가 저금리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부 때는 작년부터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는 보통 가계부채가 왜 위험하고 가계부채가 왜 부담스러운 존재일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가계부채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를 못 갚는 차주들이 늘어나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돼서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온다. 저는 그런 스토리에는 동의하지 않는 과거 편이에요. IMF 같이? 아닌 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실 2012년까지 그 주택 가격이 약간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다시 상승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를 보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고 가계 대출이 한 1.5배 늘었는데 그때 연체율은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라고 생각해 보면 가계 대출이라는 게 주담대 중심으로 덩치가 큰 대출들이 고소득 고신용주들한테 나갔으니까 아무래도 연체율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는 주담대 중심으로 영업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들의 스트레스는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라면 가계대출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결국은 소비를 제약하기 때문에 차주들이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태에서 양이 늘어나는데 여기서 금리가 높아지니까 가계부채의 부담이 늘어나서 소비 여력이 제한되는 거. 그리고 내일 이자가 많다. 내일 이자가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 거시경제에서 한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되는데 그럼 가장 큰 컴포넌트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생긴다. 그럼 사실 우리 경제가 점점 더 사실 경제가 반등할 때도 소비가 좀 덜 반등할 거고 이런 측면에서 조금 차주들의 위험 혹은 차주들의 부담이 경제의 부담, 거시경제의 부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경제가 좀 활력이 없는 경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더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전 정부에서 사실 금리가 좀 낮은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늘었다. 지금은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 그럼 부담은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지금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디레버리징이라고 해서 부채가 좀 우리가 구조조정되고 축소가 돼야 되는 국면일 것 같은데
어떤 뭐 금융 쪽에서의 정책이건 정부의 정책이건 간에 뭐 주택 가격의 연착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올 초에 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그래서 가계부채가 드니까 다시 반대로 또 정책을 쪼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가계부채를 그러면 늘려 더 땡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이 되면서 금리는 높은 상황에서 왠지 지금 집을 안 사면 못 살 것 같은 분들이 또 있고 그러면 그 부분들에 결국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누적이 되는 부분이 저는 더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이전 정부와 지금 정부의 가계 대출의 증가율이 얼마다라고 단순 비교하는 건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제 대출 중에서 이제 기타 대출이 뭐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해서 늘었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전달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저 효과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1조 가까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에서요. 최근에 연체율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계부채 연체율 나오잖아요. 가계대출. 근데 그 연체율이 주로 어디서 발생하는가를 보면 업건별로 보면 저축은행에서 발생하고요. 그리고 대출의 상품으로 보면 신용대출 쪽에서 발생, 기타 대출 쪽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대출 중에 일부는 사실은 어떤 거냐 하면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업황이 안 좋고 이래서 이 대출로 연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대출 연장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뭐 저번 달 들어서 갑자기 는 건 아니겠지만 이 기타 대출 쪽이 느는 것에는 사실 가계대출에 좀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게 개별 차주들의 위험성이 담겨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조금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금융당국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좀 확대가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이제 방식을 좀 정책을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사실은 지금 가계부채 금리로 대응하는 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하방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 그럼 결국은 DSR이라는 아주 강력한 어떤 건전성 규제 정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DSR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외 조항 같은 걸 줄이면서 조금 더 DSR을 좀 촘촘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정책은 굉장히 괜찮은 접근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또 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얘기한 것 중에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총량 규제에 너무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데요. 예, 총량 규제에 너무 얽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보통 부채 다이어트를 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이려고 하면 은행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누구를 줄일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견조한 분들의 대출은 조금 줄이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위험한 대출들은 많이 줄일 것 같잖아요. 그럼 대출에도 조금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의 양도 중요하지만 대출이 누구에게 나가는지를 조금 모니터링을 차주별로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한 얘기들은 뭐 꽤 묵직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의 규제 와중에도 늘어난 가계 대출 그리고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이야기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